도대체 수소 사회는 뭐야? 수소 경제는 뭐야? 가솔린을 사용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소를 사용하는 사회. 화석 연료의 보존 자원 자체가 무한하지 않다라는 그런 경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옆에 기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임영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모신 이유는 이 기자님 요즘 2019년 한 해 네. 특히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핫하게 부상하고 있는 그 단어 바로 수소 경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지 그 배경 같은 것들을 네네. 좀 한번 정리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이 지난달 17일이죠. 이 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를 그렇죠. 했습니다. 수소 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 구조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2022년 8만 1,000대, 2030년 180만 대를 거쳐서 이후 수백만 대 시대로 빠르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좀 짚어보자면 2040년까지 이 수소차를 누적 기준 620만 대 규모로 또 판매하고 또 생산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또 전국에는 이 수소 충전소가 지금 현재 한 10곳 정도밖에 없는데요. 이곳을 1,200여 곳까지 또 늘리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또 이 정부의 이러한 계획들이 또 선진국의 수소경제 구축 흐름에 동참한다는 점, 또 이 수소차를 통해서 자동차 수출의 이 동력을 좀 높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화석연료 자동차보다 수소차의 이 환경 오염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 수소차 또 수소 경제라는 키워드가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반응, 네. 특히 주식 투자자의 반응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주식 투자 종목 어떤 수소 경제 뭐 유망주 뭐 해가지고 네. 테마주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청자분들 관점에서는 이 정부의 이 계획에 따라서 어떠한 또 종목들이 움직였느냐 또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주가가 한 달 전보다 무려 이 2~3배 정도 뛴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2~3배요. 네, 이 관련주로 꼽히는 이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유니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네. 유니크는 이 작년 12월 초만 해도 이 3,000원 선을 웃돌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부의 발표 직후인 이 1월 18일에는 이 무려 4배 가까이나 올라서 이 13,0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 또 풍국 주정과 또 JNK 히터 같은 경우도 이 같은 기간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난 CES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미 현대자동차가 넥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수소 연료 자동차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상당한 이 수소 경제 활성화의 과정에서 주목을 또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소 자동차를 탑승해서 시운행 옆좌석에 탔으니까 운행은 아닌가요? 또 해봤고요. 보신 것처럼 이낙연 총리도 이 수소연료 자동차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관용차로 쓰고 있고요. 많은 경우에 이 수소연료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거의 팔 걷어붙이고 그죠? 이 수소 경제를 굉장히 진흥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나쁘게만 본다면 도저히 이 경제가 회복될 여지가 없으니까 뭐라도 정말 경제 성장을 견인할 만한 그런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쪽 입장에서는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수소 경제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보고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바로 정부의 로드맵 그런 것들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경제는요, 보신 것처럼 이 환경 전문가의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더 하이드로젠 이코노미라는 저서를 2002년에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수소 경제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등장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이게 환경이 너무 악화되고, 그죠? 우리 미세먼지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이제 조만간 봄이 올 텐데 봄이 와서 따뜻한 햇살을 맞으러 야외를 가고 싶지만 또 미세먼지가 가득할 것 같아서 그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는 그런 아쉬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보호해 가면서 우리가 성장을 견인시켜야겠다. 그런 것을 이제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려면 환경을 세이브해 나가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도 높이고 그런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OECD에 있는 산하기구가 있습니다. IEA예요. OECD라는 기구는 어디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그 IEA가 있는데 IEA는 세계 에너지 기구라는 뜻이에요. IEA에서 2015년 당시에 수소 경제 그리고 수소 기반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또 발표하면서 수소 경제, 수소 사회에 대한 관심이 또 크게 부상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배경 지식이고요. 그리고 이 수소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나라들, 우리나라만의 주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특별히 수소 경제가 아니라 수소 전기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 로드맵을 이미 만들었고 2020년까지 수소 전기차를 5,000대, 수소 전기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전기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화석연료를 쓰는 기존의 가솔린, 디젤 자동차도 뭐가 있어야 돼요? 주유소가 있어야 되죠. 역시 전기차 주유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유소로 하면 안 되겠죠. 충전소가 있어야겠죠. 그런 것처럼 수소 전기차의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에 맞는 역시 충전소가 있는데 그 충전소를 역시 100기 이상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2030년까지는 뭐 1000기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수소 경제지만 수소 전기차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독일입니다. 독일은 이런 그린 에너지 그리고 지속 가능 성장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비중도 굉장히 높고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나라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현재 6%, 7%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3020,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 지금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6, 7%인데 그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 탈원전, 첫 번째는 탈원전이고요. 화석 발전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태양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겠다 하는 그런 방향성에 우리도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나라가 이제 독일이다. 그래서 뭐 그린 시티, 뭐 그린 에너지, 녹색 빌딩 뭐 이런 종류의 모든 샘플들은 독일에 찾아가면 다 있습니다. 역시 독일도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소 경제에 진입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갖추고 있다. 물론 조금 보수적이지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걸 타진해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입니다. 가까운 일본도 역시 수소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2030 로드맵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불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원전 사고도 있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우리나라도 원전에서 좀 탈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겠다.
특히 재생에너지라든가 그런 관점에서 수소를 이용한 사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은 수소 경제가 아니라 수소 사회를 주창합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경제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 경제가 굉장히 중심이 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수소 자동차보다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전봇대가 있는 그 시골 동네를 가보세요. 전봇대 굉장히 복잡하게 있고 막 전선 뒤죽박죽 엉켜 있는 그런 곳에서 그 전봇대를 지하화하는 과정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냥 맨 땅이에요. 맨 땅에 처음부터 지하화하는 그런 도시를 구축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이미 구축되어 있는 2차선 도로가 있는 건물들이 빼곡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역을 6차선으로 넓히려면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여러 빌딩들을 없애야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처음부터 6차선을 까는 건 쉬운 일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 사회로 더 빨리 진입을 했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로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다라는 제 체감적인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이건 팩트는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물론 이거 말고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린카 컨셉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스마트카 컨셉이에요. 그린카 컨셉은 자동차 경량 소재를 이용한다든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수소전기차로 가고자 하는 거.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자동차로 가고자 하는 게 그린카 컨셉이에요. 이게 하나의 방향성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방향성은 자율주행차라든가 커넥티드카라든가 이런 컨셉,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반영된 그런 자동차, 5G 통신망을 이용하는 자동차, 이런 컨셉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저는 주로 그린카 컨셉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걸 제외하고. 근데 그린카 컨셉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2020년 정도 됐죠. 19, 20년 동안 내연기관의 비중이 줄고요. 대신에 희미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5년, 30년까지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환될 거라는 거죠. 전환되고 그 이후에는 약 2030년 이후에는 수소연료 전기차로 또 전환된다. 수소연료 전기차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과도기의 모습이다. 결국은 수소연료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전기차, 하이브리드카는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잠깐 머물다 마는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주요 기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향성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수소연료 전기차를 개발해서 당장 전기차를 대체해 나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당분간은 전기차가 주도하는 사회가 오겠지만 그 이후 사회에 다시 수소연료 전기차가 또 주도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핵심적인 그 요인은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수소의 가격입니다. 지금 수소가 너무 비싸요. 수소를 생산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자원이 부족해요. 비용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가솔린을 쓰는 게 나은 거예요. 전기차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비용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아직은 비용 효율적이지 않아요. 근데 수소 가격이 떨어지고 수소 자원이 더 많이 생성되면 자연스럽게 수소연료 전기차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화석연료의 보존 자원 자체가 무한하지 않다라는 그런 경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이런 것은 계속 전개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십니다. 도대체 수소 사회는 뭐야? 수소 경제는 뭐야? 근데 일본에서 발표했던 수소 사회의 구조입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를 유통시키고 그리고 그 유통시킨 수소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 어디에 사용해요? 건물이나 자동차나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가솔린을 사용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소를 사용하는 사회. 이해가시죠? 네, 그런 사회를 수소 사회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수소가 어떻게 생성되냐면 기본적으로는 그렇대요. 이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CO2 이미션 이런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이런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런 가스들을 가지고도 이런 화학작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소를 생성시킬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아주 클린한 방법으로 또 수소를 생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수소가 생성되는 방법은 크게 이런 두 가지 과정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소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소가 이렇게 생성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수소 경제의 개념도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그 보도 자료 안에 있는 개념도입니다. 수소 경제란 아까 일본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 수소를 생산하는 거예요. 수소를 생산해야 수소 경제가 오는 거예요. 일단 생산하는 거고 그리고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거예요. 수소 유통이다. 그 수소를 유통시키고 나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수소를 다양하게 유틸라이즈, 활용하는 거죠. 이게 수소 경제의 구조다. 그럼 수소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나 추출수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전의 수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클린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해외 수입,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산시키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식, 이런 방식, 이것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인 거죠. 수소에 있어서의. 그래서 수입 수소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소의 생산을 늘리는 거예요. 수소의 공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수소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수소가 생성이 되면 생성된 수소를 안전하게 폭발할 위험이 많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안전하게 잘 유통시켜야 되겠죠. 어디까지? 사용처까지.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튜브 트레일러라든가 액화탱크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저장하고 운송합니다. 그래서 운송된 수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먼저 수송용으로 활용합니다. 수소차 택시, 수소버스, 선박, 열차, 드론 이런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전기나 기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연료로서 부상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가정용, 건물용으로도 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 이런 여러 영역에 걸쳐서 수소가 활용될 수 있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소 경제의 정의는 그냥 수소 자동차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투자할 영역은 파이프라인을 생산하는 핵심적인 회사, 그죠? 튜브 트레일러를 공급하는 회사 이런 것들도 다 투자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영역들이 다 투자 대상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에 또 그런 말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소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검색했습니다. 쭉 검색해 보니까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노력들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언제부터냐? 2003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결과, 제가 한 10초 조사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2003년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지금 위기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어떤 카드를 꺼낸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오래전부터 우리는 수소 경제로의 진입을 준비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입니다. 한 덩어리는 모빌리티 영역이에요. 운송. 그리고 한 덩어리는 에너지. 이런 두 가지의 활용 영역에 걸쳐서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고, 그리고 수소 공급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수소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건데 하나하나 상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모빌리티 부문은 수소차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보급을 시키겠다. 2040년까지 620만 대 이상, 지금은 약 1,800대 정도 되는데 늘리겠다. 승용차, 택시, 버스, 트럭에 걸쳐서 이렇게 수소 자동차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의지고요. 이게 운행되려면 당연히 수소 충전소도 많이 보급돼야 되죠. 수소 충전소도 이렇게 현재는 14개 정도 되는데 310개, 1200개까지 늘려나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열차, 선박, 드론 이런 여러 영역에 걸쳐서도 수소를 활용하는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전환시키겠다 하는 그런 R&D 계획도 다 갖춰가고 있다. 다음, 에너지 부문입니다. 연료전지도 개발을 해야 되겠죠. 발전용, 가정, 건물용, 수소 가스 터빈까지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에너지 부분에 대한 수소 에너지 부문도 계속 보급 활성화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수소 공급량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생수소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 수전이라든가 클린한 방식으로 수소를 생성시키겠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급량을 이렇게 많이 늘려서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수소 가격을 6,000원에서 킬로그램당 6,000원에서 3,000원까지 떨어뜨리겠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마도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수단으로서 비용 효율적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로드맵을 갖춰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 이거 안전하지 않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역시 그 보도자료에는, 정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험성을 평가하는 그런 증빙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오히려 가솔린, LPG, 도시가스보다도 여러 영역에 걸쳐서 위험도가 더 낮다. 수소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위험하죠. 여러분 걸어가도 위험하고 자동차 타고 가도 위험하고 자전거 타고 가도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것이 위험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낮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까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올바른 수소 경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여러분 투자 의사 결정이나 여러분 진로나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경영 의사 결정까지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김광석의 경제 콘서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